영화평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풀어봤으면 천천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거 마무리하고 7단 넘어갈게요. 자, 1번에 순물질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데요. 순물질이라는 거는 이제 순수한 분자 상태의 물질의 상태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면 기억에 있는 공기 같은 거는 혼합물이 되겠죠. 여러 가지 산소, 수소 이런 것들이 섞여 있으니까 이제 땜남 같은 경우도 합금이니까 이제 혼합물이 되겠고요. 그 남석도 대표적인 불균일 혼합물에 들어가겠죠. 구리 같은 경우는 순수한 물질이 되겠고 하나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리을 같은 경우에 해당되겠고 암모니아 NH3로 된 암모니아 이제 순수한 분자 물질이 되겠죠. 2개 이상의 원소로 된 분자가 되겠고요. 염화나트륨도 마찬가지죠. 리을, 리음 비읍해서 5번 되겠고요. 2번에 그림과 같이 여러 가지 물질을 분류하였다 되어 있는데요. 식초, 이산화탄소, 과일주스, 수소가 있는데요. 식초는 혼합물이고 균일한 혼합물이죠. 이산화탄소는 2개 이상의 원소로 된 순물질, 과일주스는 이제 혼합물, 수소도 순물질이죠. 네. 가를 통해 가지고 얘가 아니오인데요. 아니오 쪽으로 나가 있는 게 혼합물들, 순수물질들이고 얘가 혼합물이네요. 자, 1번. 가의 분류 기준은 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가인데 이거 틀렸네요. 네, 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가는 다가 되겠고요. 나의 분류 기준은 고르게 섞여 있는 가가 되겠죠. 네, 고르게 섞여 있으면 식초, 고르게 섞여 있지 않은 불균일은 과일 주스가 되겠고요. 그래서 1번이 틀렸고 3번 다의 분류 기준은 한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가가 되겠죠. 4번의 식초는 균일, 과일 주스는 불균일, 수소와 이산화탄소는 순물질이고요. 자, 3번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성질이 있는데요. 질량이나 질량, 부피처럼 양으로 따질 수 있는 것은 아닌데라고 그래서 말씀드렸고 우리가 배웠던 건 끓는 점, 녹는 점, 밀도, 용해도 이런 것들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4번 되겠네요. 네, 끓는 점, 녹는 점 4번인데 3번에 4번이고요. 4번 같은 경우는 A는 혼합물이고 B는 이제 순수 물질인 거죠. B는 물이고 A는 이제 소금물이에요. 옳은 것은 돼 있는데요. 1이 틀렸고 3번에 A의 냉각 곡선에는 돼 있는데 여기 가열 곡선이니까 냉각 곡선은 틀렸고 B는 물질의 양에 따라서 어느 점이 달라지는 건 아니고 시간이 달라지는 거였죠. 답은 5번이고 외부 압력이 높아지면 수평 구간의 온도가 높아지겠죠. 끓는 점이 높아진다고 했어요. 자, 5번에 세형반 2개 한 종류의 순수한 액체 물질을 5ml와 10ml를 넣고요. 각각 가열할 때 나타난 결과인데요. 끓는 점은 같고 그 다음에 양이 적은 게 빨리 끓는다고 했으니까 5번에 4번 되겠네요. 6번은요. 이제 로르산과 팔미스산의 가열과 냉각 곡선이에요. 고체 상태였으니까 고체, 액체 이 두 단계만 거치는 거고요. 1번에 로르산과 팔미스산은 순물질이죠. 2번에 두 물질 모두 BVD 구간에서는 상태 변화가 일어난다. 상태가 변한다. 맞죠? 그 다음에 녹문점을 이용해서 두 물질을 구별할 수 있고요. 두 물질의 양이 증가하면 B 구간의 온도가 높아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틀렸네요. 양이 증가하면은 B 구간의 온도가 변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길어지는 거죠. 6번에 4번이고요. 두 물질은 A 구간에서는 고체, B, D 구간에서는 상태 변화, C 구간에서는 액체가 되겠죠. 자, 표는 여러 가지 물질의 끓는 점, 녹는 점을 나타낸 것이고요. 실온에서 기체 상태인 거는요. 실온에서 기체 상태인 건 끓는 점보다 상온이 높아야 되는, 실온이 더 높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번 되겠네요. 그래서 끓는 점이 영하권이니까 이미 실온에서는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거죠. 7번에 2번이고요.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액체 상태로 존재하겠고 3번도 액체 상태로 존재하겠고요. 4번 같은 경우는 고체 상태로 존재하겠죠. 녹는 점보다 실온이 낮으니까. 5번 같은 경우도 이제 액체 상태로 존재하겠네요. 8번은요. 이제 물질의 종류가 같은 것인데 부피와 질량이 나와 있으면 밀도를 구하라는 소리고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요. 계산해 보시면 이제 B 같은 경우 1, A는 4, C는 2분의 3이니까 1.5, D는 이제 0.5, E 같은 경우는 3분의 3이니까 1. 그래서 B와 E가 같은 물질이네요. 8번에 3번이고요. 그래서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으로 구한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9번에 철과 알루미늄의 부피와 질량을 측정한 것이다 돼 있어요. 이제 밀도를 구해 보시면 철은 철대로, 알루미늄은 알루미늄대로 이제 부피분의 질량으로 구하면 똑같게 나오겠죠. 거의 약 철 같은 경우는 22 나누기 3 해서 약 한 9점 얼마, 32 나누기 4 해서 약 9점 얼마,
8점 얼마? 이렇게 나오겠네요. 8, 9 정도 나오겠고요. 알루미늄도 7 나누기 2에서 한 뭐 3.5 정도 나오겠네요. 철과 알루미늄은 모두 물에 가라앉겠죠. 이제 밀도가 1보다 크니까 기억 맞고요. 철 조각을 반으로 자른다고 해서 밀도가 작아지는 건 아니죠. 이게 틀렸고, 알루미늄을 가열해서 액체 상태가 되더라도 밀도는 변하지 않겠죠. 9번에 밀도가 이제 변할 수 있겠죠. 이제 고체 상태일 때 기준이고 부피가 변하니까. 네, 그래서 답은 기억만 맞고 1번. 9번에 1번이고요. 10번은 이제 용해도 곡선인데요. 질산 칼륨 같은 경우는 이제 온도 변화가 크니까 가열할수록 이제 더 많이 녹는다는 거고, 냉각시키면은 이제 석출이 이제 더 많이 되겠죠. 자, 온도가 높을수록 두 물질의 용해도는 계속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고체 같은 경우는 용해도가 증가한다고 그랬죠. 이번에 질산 칼륨은 음원 나트륨보다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크고요. A점과 C점에서 질산칼륨 수용액은 모두 포화 용액 상태에 있는 거죠. 네, 곡선 위에 있는 거는 포화 용액이 되겠고요. 4번에 B점에서 염화나트륨 물에 더 녹을 수 있겠죠. 답 5번인 것 같네요. 물 100g에 질산칼륨을 녹여서 만든 C 용액을 100g에 109g이 녹아 있어요. 20도씨로 냉각하면요, 32g이 녹는 거니까 109 빼기 32 해서 77g이 석출되는 거네요. 10번에 5번이고요. 11번은 용해도 나와 있고요. 온도가 올라갈수록 질산칼륨의 용해도가 증가한다. 20도씨에서 질산칼륨 20g이 녹아 있는데 수용액 120g을 포화용액으로 만들기 위해 더 넣어줘야 하는 질산칼륨의 질량이 되어 있고요. 20도씨에서는 32g까지 녹을 수 있는데 현재 120g에는 20g이 녹아 있는 거잖아요. 수용액이니까 물 100에 질산칼륨 20이 녹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2까지 녹이려면 32 빼기 20해서 12g 되겠죠. 11번에 1번이고요. 12번에 이제 기체 용해도에 대한 실험인데요. 기체의 용해도 같은 경우는 압력이 높을수록 용해도가 커지고, 그리고 온도가 낮아질수록 용해도가 커진다고 했죠. 온도에 대해서만 반비례한다고 했어요. 자, 1번. 기억, 가에서 발생하는 기포의 수는, 기포가 발생한다는 게 용해도가 적어진다는 소리고, 기포가 발생했다는 게 액체에서 기체로 기화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에서 발생하는 기포의 수는 있는데요. 따뜻한 물이 기포가 적고, 찬 물이 기포가 많아지는 거죠. 용해가 덜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A가 더 많아지는 거니까 틀렸고. 찬물에서 더 녹는 거죠. 그러니까 찬물에서 더 많이 녹으니까 A에서는 기포가 덜 발생하고, 따뜻한 물일수록 기포가 더 많이 발생하는 거죠. B가 더 많이 생긴 거네. 기억 맞고요. 니은은 이제 압력에 따라서인데, 압력이 커질수록 이제 더 많이 녹고, 압력이 작아질수록 덜 녹는 거였죠. 그래서 나에서 발생하는 기포의 수는 이제 D하고 C를 비교했을 때 D가 이제 공기를 뺀 상태고 C가 공기가 더 많은 상태니까 C가 압력이 더 큰 거네요. 그러니까 C가 더 녹아 있고 D가 덜 녹아 있는 거니까 D가 더 크겠죠. D는 틀렸고, 디귿의 가는 기체 용해도와 온도의 관계, 나는 기체 용해도와 압력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죠. 12번에 3번이고요. 13번에 소주꼬리를 이용해서 소주를 얻는 과정에 대한 증류법이 되었고요.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 거죠. 소주꼬리에 탁함수를 넣고 가열하면 끓는 점이 낮은 에탄올이 먼저 기화되겠죠. 액체에서 기체로 반하는 기화되어서, 그래서 낮은 기화, 그리고 끓어 나오고요. 이 기체 물질이 위쪽에 있는 찬물이 담긴 그릇에 닿아서 다시 식겠죠. 식으면서 기체가 액체가 되겠죠. 그래서 액화되어서 소주꼬리 가지를 따라서 흘러나온다. 이게 증류법에 대한 설명이고, 낮은 기화 액화에서 13번에 4번 되겠고요. 14번은 이제 물과 에탄올이 섞여 있고, A는 이제 에탄올이 빠져나오는 구간이고, 물과 섞여 있기 때문에 조금 높다 그랬죠. 이제 끓는 점이 올라간다고 했었고요. B 같은 경우는 끓는 점이 100도씨고 순수한 물이 빠져나오는 구간이에요. 기억, 가에서 끓임 쪽은 액체를 빨리 끓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갑자기 끓어 넘치는 것을 방지하기 돌 같은 걸 넣어주는 걸 끓임 쪽이라고 했죠. 기억은 틀렸죠. 니은 나의 A 구간에서는 에탄올이 주로 끓어 나오고 물도 조금씩 이제 인력에 의해서 붙어서 나오겠죠. 나의 B 구간에서는 물이 끓어 나오고요. 이 혼합물은 끓는 점 차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증류법이 되겠네요. 여기 14번에 5번이고요. 15번 같은 중류톱이 나왔을 때는요, 가장 위쪽에 있는 A가 기체 상태, 그리고 끓는 점이 낮다고 그랬고요.
B, C, D가 보통 액체 상태, 가장 아래쪽에 있는 E가 고체. 지금 아스팔트가 제일 아래쪽에 있으니까 B, C, D, E가 액체겠죠? 그리고 가장 아래에 있는 아스팔트가 보통은 이제 고체 상태라고 했어요. 자, 1번 용해도 차이를 이용한다가 아니라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 거죠. 끓는 점이 다른 액체 혼합물을 분리한다는데요. 기체, 액체, 고체 다 분리하는 거고요. 일단은 2번 킵. 정류탑의 위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다 그랬는데 끓는 점이 낮은 거고 A, B, C, D, E에서 분리되어 나오는 물질은 순물질이다 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지금 뭐 이렇게 섞여 있겠죠? 석유, 가스, 뭐 휘발유, 등유, 중유 등 뭐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거니까. 5번은요. A의 끓는 점이 가장 낮은 거고 E의 끓는 점이 가장 높은 거죠. 네. 그래서 답은 2번하고 4번이 좀 헷갈리네요. 잠깐만요. 아마 이제 여기 2번 같은 경우는요. B, C, D, E가 이제 A는 이제 기체 상태고 B, C, D, E가 액체긴 한데 이거는 이제 그냥 합쳐서 끓는 점이 다른 액체 혼합물을 분리할 수 쓸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2번이 답인 것 같고요.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A, B, C, D, E에서 분리되는 물질은 약간의 이제 조금씩 불순물이 섞여 있는 혼합물이다라는 거네요. 그래서 15번의 답은 2번이고요. 애매한데 16번은요. 이제 분별 깔때기에 대한 거고요. 위에 있는 마개를 먼저 열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핀을 열어서 이제 분리한다고 했죠.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게 밀도가 큰 거 물질, 액체 물질, 그리고 위쪽에 있는 게 밀도가 작은 액체 물질이고 서로 섞이지 않는 액체 물질을 분리할 때 사용한다고 했어요. 분리하기 가장 적당한 것은 밀도 차가 큰 액체 물질이 되겠고요. 서로 섞이지 않아야 돼. 그래서 물과 에탄올은 섞이니까 안 돼. 물과 식용유 안 섞이니까 되고요. 물과 에테르도 되겠죠. 그리고 물과 메탄올은 섞이니까 안 돼요. 질산, 칼륨, 염화, 나트륨도 안 돼요. 얘네는 이제 가루들입니다. 그래서 2번, 3번이 되겠고요. 17번은 용해도 차이를 나타내서 이제 용해도를 이용한 결정법이 되겠고요. 염화, 나트륨 30g, 붕산 20g이 섞인 혼합물을 80도씨 물 100g에 모두 녹인 후 40도씨로 냉각했어요. 염화, 나트륨 같은 경우는 어차피 용해도 차이가 크지 않으니까 이제 붕산을 분리하는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붕산 같은 경우는 20g이 80g에 80도씨에 녹아 있었고, 그러니까 23.9g이 녹을 수 있는데 20g이 녹아 있으니까 다 녹아 있겠죠. 포화용 상태고. 그 다음에 불포화된 다 녹아 있는 거죠, 완전히. 그 다음에 40도씨로 냉각하면요, 23.9가 8.8로 줄어든 거니까 20에서 8.8을 뺀 만큼이 석출되겠죠. 그래서 11.2g이 석출되는 17번에 4번 되겠네요. 18번은 크로마토그라피고요. 요 마지막이네. 자, AC는 이제 순물질이고 BD가 이제 혼합물질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A와 C는 순물질로 예상할 수 있겠죠. 왜냐면은 하나씩만 분리가 됐으니까. 그리고 D 같은 경우는 AC가 섞여 있다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B 같은 경우는 이제 AC가 섞여 있고 파란 게 하나 더 추가가 됐네. B의 성분 물질은 최소 3가지이다가 되겠고요. D에는 AC가 섞여 있다. A의 이동 속도가 가장 빠른 게 아니라 B에 있는 파란 게 가장 빠른 거죠. 그리고 A하고 C만 따지면 C가 가장 빠른 거고. 그래서 18번에 4번 되겠고요. 운동선수의 도핑 테스트도 같은 원리로 이용한다. 네, 크로마토그래피로 이용한다 그랬죠. 네. 이제 7단은 이제 수권과 횟수로 넘어갈 건데요. 네, 이 단어는 제가 필기 없이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수권의 분포 보시면요. 수권은 106페이지 수권의 분포. 수권 같은 경우는 우리 지구상에 있는 물의 영역을 말하는 거고요. 우리 지구상에서 5개 권역을 나누는데 직권, 수권, 그 다음에 대기권, 기권, 그리고 생물권, 그리고 외권이라고 해가지고 우주권 이렇게 5개로 나눠져요. 그 중에서 수권에 대한 내용이고, 수권은 바다와 우리 지표면에 있는 강들을 말해요. 강과 지하수. 수권은 지구에 분포하는 물을 말하고 지구 표면의 약 70%다. 네, 여기다 동그라미 쳐놓고요. 70% 정도가 이제 물로 덮여 있는데 주로 바다 상태로 존재하겠죠. 수권의 분포를 보시면요, 수권은 크게 해수와 담수를 구분한다는데, 해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다를 말하는 거고요. 담수는 민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짜지 않은 물을 담수라고 해요. 그래서 해수와 담수를 구분하는데
우리의 수권 중에서는 해수가 92.47%예요. 그러니까 바다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정리하면요. 지구 표면에 약 70%가 물로 덮여 있는데 그 70% 중에 대부분은 바다다. 97%가 바다고요. 담수가 2.53%예요. 담수 이제 짜지 않은 물이 2.53%인데 그 중에서 그나마 많이 차지하는 게 빙하예요. 빙하는 고체 상태의 이제 물이고요. 잘 알겠지만 얼음 형태로 되어 있고 빙하는 이제 극지방이나 뭐 이제 고위도 지방에 존재하겠죠. 그래서 지문에 담수의 대부분은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틀린 거죠. 왜냐하면 담수의 대부분은 고체 상태의 빙하이기 때문에. 그래서 빙하가 1.76%로 담수 중에 그나마 많다는 거고요. 나머지가 이제 지하수 0.76%와 호수하천수 0.01%예요. 합쳐서 0.77%거든요. 요거 두 개를 꼭 묶어서 숫자를 기억해 주세요. 지하수 0.76%, 그 다음에 호수하천수 0.01%, 0.77%가 뭐냐면 우리 인류가 쓸 수 있는 물이에요. 그래서 전체 수권의 영역 중에서 0.77%만 우리가 쓸 수 있다라는 굉장히 적은 부분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밑에 이제 수권을 구성하는 물의 특징을 보시면요. 해수와 담수를 구분하고 해수 같은 경우는 수권을 구성하는 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짠맛이 나는데 짠맛의 정체는 염화나트륨, NaCl 때문이에요. 소금 있죠. 나머지 뭐 염화 마그네슘이라든지 황산 나트륨, 황산 마그네슘 같은 여러 가지 염분들이 섞여 있고요. 뭐 뒤에 가서 이제 배울 거예요. 담수는 짜지 않은 물을 말하고요. 자, 보통 이제 우리가 말하는 민물을 말하죠. 그래서 지표면에 있거나 지하에 있는 물들을 말하는 건데요. 대부분은 빙하 상태로 존재해요. 그래서 고체 상태의 물인 빙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담수 중에 고산지대나 극지방에 분포한다. 주로 뭐 남극, 뭐 그린란드, 알래스카, 로키 산맥, 안데스 산맥 같은 뭐 알프 산맥 같은 좀 높은 산맥이나 극지방에 존재하죠. 잘 알겠지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지하수고요. 이제 담수 중에 0.76%를 차지하고 있고요. 땅속 지층이나 암석 사이에 빈틈을 채우고 있거나 매우 천천히 흐르는 물로 주로 빗물이 이제 스며들어서 생긴 물이겠고요. 이제 우리가 대부분은 호수와 천수를 쓰고 남은 이제 지하수를 가지고 이제 개발하겠죠. 네, 마지막으로 호수와 천수는 이제 담수 중에 0.01%밖에 안 되고요. 지표로 흐르거나 고여 있는 물이고 매우 적은 양을 차지해요. 그리고 우리가 쉽게 수자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강, 호수, 뭐 댐 등을 구성하는 물이 되겠죠. 자, 오른쪽에 있는 1, 2번을 한번 3번까지 한번 풀어볼게요. 7단원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정확하게 이제 지식형, 암기형이라서 딱 외운 만큼 이제 시험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단은 그렇게 어렵진 않은 거니까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7단원 중에서는 이 챕터 1은 되게 쉽고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되게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이고 이 챕터 2에 있는 온도와 이제 밀도, 염분 이런 것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돼요. 자, 1번은요. 해수가 기억이 되겠죠? 해수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빙하, 그 다음에 지하수, 그 다음에 호수하천수. 호수하천수가 굉장히 적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2번은요. 육지에 있는 물은 대부분 짠맛이 나지 않는 담수고요.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빙하는 눈이 쌓여서 굳어진 고체 상태로 존재하고요. 두 번째로 많은 양을 차지하는 지하수는 땅속에 빈틈을 채우고 천천히 흐르는 물을 말해요. 3번은요. 우리가 비교적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물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빙하는 사용할 수가 없죠. 당연히. 그리고 지하수와 호수하천수 3번, 4번 되겠고요. 빙하는 이제 녹기 전까지는 우리가 개발하기에 효율적이지 않아요. 아무래도 이제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사용하기, 그리고 물을 좀 물로 만들기에 또 가공할 수 있는 시간과 자본이 문제예요. 자, 이번에는 수권의 활용인데요. 수자원을 보시면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자원으로 활용하는 물이고요. 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하수와 호수하천수를 이용한다. 그래서 합쳐서 0.77%예요. 자,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물은 담수 중에서 주로 호수하천수를 활용하고요. 부족한 경우에 지하수를 활용한다. 그래서 수권 전체의 약 0.77%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0.77%만 사용 가능하다. 매우 적은 양이라는 거니까. 그래서 밑에 있는 내용들은요. 수자원을 알뜰하게 절약해서 써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자, 이번에 수자원의 용도 보시면요. 별표 쳐놓고요. 이 챕터에서 나올 만한 내용은 이제 수자원에서 빙하가 액체의 대부분이라는 거 하나랑 두 번째는 수자원의 용도예요. 밑에 보시면요. 밑에 보시기 전에 오른쪽
플러스 강의 3번을 먼저 볼게요. 우리나라 수자원 활용 현황을 보시면요. 원그래프가 있는데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게 의외로 농업용수예요. 물론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농업용수가 줄어들고 이제 공업용수라든지 생활용수가 더 늘어나겠지만 아직까지도 농업용수가 물을 가장 많이 사용해요. 왜냐면 벼나 쌀 있죠? 쌀을 키우거나 여러 가지 농작물을 키울 때 물이 많이 들잖아요. 당연히 물을 먹고 사는 식물들이니까. 그래서 농업용수가 가장 많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생각보다 농업용수가 1등이다. 아시겠죠? 다시 이제 수자원의 용도 네 가지로 돌아오시면요.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하천, 유지용수 이렇게 이제 나눌 수 있는데요. 생활용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도시 생활을 위해서 쓰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샤워하고 세수하고 음식을 만들고 이런 것들 있죠. 네, 그런 생활을 위한 것들, 일상생활에 쓰이는 물이고요. 마실 때, 요리할 때, 씻을 때, 청소할 때, 빨래할 때 이런 것들 있죠. 나머지 도시 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청소하는 데 필수는 물들 이런 것들이 생활용수가 되어 있고 화장실에 쓰는 물들 이런 것들 다 포함돼요. 보통 이제 생활용수 같은 경우는 한 3번째 정도 돼요. 농업용수가 가장 많이 쓰이는 거고요. 농업용수에다가 동그라미 쳐놓고 가장 많다 혹은 가장 많이라고 이렇게 이것만 표시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 보실 때 농업용수가 가장 많다는 것만 잊어버리지 않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농업용수가 생각보다 많다는 거. 그래서 농업활동에 쓰이는 물이고요. 그러니까 농사 그리고 가축을 키우는데 축산업 있죠. 농축업 이런 거에 이제 쓰이는 것들 그리고 과일 키울 때 쓰이는 것들 이런 게 이제 농업용수예요. 이제 식량 생산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요. 이제 공업용수는 생각보다 우리가 이제 공업용품을 많이 쓰니까 산업용품을 많이 쓰니까 많이 들 것 같지만 생각보다 이 4개 중에서는 비중이 적은데 해가 갈수록 점점점 늘어가고 있는 항목이 이제 공업용수가 되겠죠. 산업활동에 쓰이는 물이 되겠고요. 제품을 만들거나 세척할 때 특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핸드폰이나 여러 가지 컴퓨터에 쓰는 반도체가 이제 물을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반도체들이 계속해서 씻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공업용수 쪽에서 비중이 계속해서 물의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거든요. 이제 반도체 공장이 들어가는 곳에서는 물이 꼭 많이 있는 지역이 되고요. 그리고 전기를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지역이어야 돼요. 이런 이제 입지 조건 같은 게 있어요. 공업용수는요. 그래서 산업활동에 쓰이는 물이고요. 제품을 만들거나 세척할 때, 그 다음에 시설을 관리하고 여러 가지 생산 과정에 쓰이는 물들 있죠.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유지용수인데요. 유지용수 앞에다가 하천이라고 써놓으세요. 하천 유지용수를 말하는 거고요. 강이나 하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물들이에요. 예를 들면은 서울 같은 경우는 청계천이라는 하천에 이제 인공적으로 물을 계속해서 흘리잖아요. 그런 하천 물, 그 다음에 일산 같은 경우는 여기 호수공원 같은 데는 물을 계속해서 채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을 채워서 관리하는 것들 있죠. 그래서 하천과 호수 같은 거를 혹은 댐 같은 거를 이용해가지고 물을 채워서 계속해서 흘러보내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이고요. 댐이나 보, 여러 가지 인공적인 하천, 호수 이런 것들 다 포함되는 걸 유지용수라고 하고 앞에다 그래서 하천 유지용수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네, 그래서 다시 4개 정리하면요.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하천 유지용수가 되겠고요. 1등은 농업용수, 2등은 하천 유지용수고요. 3등이 생활용수, 4등이 공업용수예요. 자, 오른쪽에 4번 한번 볼게요. 수자원의 용도와 설명되어 있고요. 공업용수는 이제 디귿 되겠죠. 제품을 만들거나 여러 가지 기계를 식힐 때 쓰는 냉각수. 농업용수는요. 농사나 가축, 과일 키울 때 쓰는 거고요. 니은. 생활용수는요. 설거지, 빨래, 청소 등등등 기억이 되겠고요. 유지용수는 하천 유지용수.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쓰이는 것으로서 댐, 보, 여러 가지 하천, 호수 이런 거에 이제 채우는 물로 쓰이는 거. 자, 이제 마무리는 3, 4번은 이제 수자원의 가치와 관리인데요. 좀 약간 상식적인 내용이라서 쭉 한번 볼게요. 인구가 증가하고 산업이 발달하죠. 물 사용량은 앞으로도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네, 활용할 수 있는 수자원 내용 매우 적고 한정되어 있다. 당연한 내용이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생각보다 물 부족 국가예요. 아실 수도 있겠지만 여름에만 비가 많이 오고 겨울에는 비가 거의 안 오잖아요. 봄, 가을에도 이제 이렇게 매우 건조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물 부족 국가에 들어가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댐, 보 이런 것들이 좀 필수적으로 필요해요. 네, 홍수를 방지하고 또 가뭄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지하수의 가치는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전체 수권 영역 중에서 호수, 하천수로 쓸 수 있는 게 0.01%밖에 없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좀 써야겠죠. 그런 내용이에요. 지하수는 호수 하천수에 비해서 양이 많고요. 담수 중 두 번째죠. 빗물이 지층의 빈틈으로 스며들어 채워지므로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줄여 놓으세요. 빗물이 계속해서 이제 내리니까 지층으로 스며들어서 채워지고요.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하수를 잘 개발하면 우리가 이제 물 부족을 좀 해결할 수 있겠죠. 그런 내용이고요. 가뭄이 발생하거나 물 소비량 증가로 물이 부족하면 호수 하천수를 대체해서 지하수를 활용해야겠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간단한 정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지하수는 그래도 비교적 깨끗한 물이니까 정수 과정을 통해 가지고요 우리가 생활로 쓸 수 있다라는 거고요. 마지막 4번의 수자원의 관리는요. 댐을 건설한다든지 지하수를 개발한다든지 해수를 담수하는 건요 짠물을 민물로 만드는 기술인데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이런 기술이 잘 발달되어 있고요. 두산이라든지 대기업에서 이런 기술을 다 가지고 있고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물 부족 국가에서 아프리카나 중동에서 우리가 이제 약간 자원봉사 개념으로 봉사 개념으로 바닷물을 물로 이제 전환시켜주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담수화 사업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생각보다 효율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경제적이지 않다는 거 참고해주세요. 물의 오염을 방지해야겠죠. 그리고 물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기본적인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폐수 정수 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그 다음에 비가 요즘 많이 오기 때문에 빗물 저장 시설을 좀 필수적으로 좀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대신도 빗물 저장 시설이라고 해가지고 강남이나 이제 목동처럼 비가 많이 오고 침수가 잘 되는 지역에는 그런 것들을 시설을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 목동 쪽에는 이제 대신도 빗물 저장 시설이라고 해가지고 땅속 깊이 빗물 저장 시설이 있고요. 강남도 지금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오른쪽에 5번도 같이 볼게요. 인구 증가와 산업 발달로 수자원의 이용량이 증가한다? 당연하잖아요. 뭐가 되겠고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수자원의 양은 매우 적고 한정되어 있죠. 당연하죠. 오고 3번에 우리나라의 수자원은 생활용수가 아니라 농업용수라고 했죠. 그러니까 X 이것만 잘 기억해 주세요. 농업용수. 빙하가 녹거나 녹은 물이나 짠맛을 제거한 해수를 일상생활에 이용하죠. 가뭄 등으로 강이나 호수에 물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하수를 활용해야겠죠. 5. 지하수는 한 번 사용하면 채워지지 않는다가 아니라 빗물로 의해서 계속해서 채워진다고 말씀드렸죠. X.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고요. 뒤에 있는 108페이지에서 110페이지까지 수능 문제인데요. 한번 빠르게 한번 풀어보실게요. 이거 좀 어렵지 않아서 5분 정도 드리고 바로 확인할게요.
2교시는 이제 문제 풀고 해수의 온도까지 하고 이제 좀 쉬었다가 뒤에 있는 해수의 밀도랑 그다음 해수의 순환 이렇게 나눠서 여기는 이제 지식형이라서 빠르게 한번 답만 한번 확인해서 넘어갈게요. 자, 1번이요. 108페이지 1번. 수권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들인데 지구의 분포하는 물의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네, 1번 맞고요. 나머지 2번부터 보시면 2번에 수권의 물은 크게 해수와 담수로 구분할 수 있고요. 수권을 이루는 물의 약 70%는 해수이다. 97%가 이제 해수였죠. 육지의 물은 대부분 이제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그죠? 우리를 생각하니까 우리가 그냥 액체 상태로 존재할 거라 생각하는데 육지에 있는 물은 대부분 고체 상태인 빙하로 존재해요. 그래서 4번 틀렸어요. 수권을 이루는 물 중 짠맛이 나는 물이 아니라 짜지 않은 거를 담수라고 해요. 1번에 1번이고요. 2번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건 해수죠. 2번. 담수에 해당하지 않는 건 해수가 되겠죠. 3번. 4번에 담수에 대한 설명을 옳은 가운데인데 우리가 주로 활용하는 물이 되겠고요. 육지에 있는 물은 대부분 담수이다 인데요. 그렇죠? 담수 중 대부분은 지하수의 형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빙하로 존재하죠. 4번에 4번 기억 니은 되겠고요. 5번은요. 3번이요. 해수, 빙하, 지하수, 호수, 하천수. 해수가 97%. 요 꼭 기억해 주시고요. 지하수 0.06, 그 다음에 호수, 하천수 0.01 합쳐서 0.07%였죠. 지하수 0.76, 그 다음에 호수, 하천수 0.01 합쳐서 0.77% 기억해 주시고 6번에 A는 해수가 되겠고요. B는 이제 고체 상태의 빙하, C는요 지하수가 되겠죠. 6번에 3번이고요. 7번에 A는 육지에 있는 물이다인데 바다니까 아니고요. 2번에 빙하는 주로 극지방에 존재한다. 2번 맞죠? 네, 7번에 2번이고요. C는 이제 지하수니까 지표 아래로 흐르는 거죠. 틀렸고 D는요 호수 하천수니까 빗물이 지하로 쓰면 이건 지하수에 대한 내용이고요. B, C, D는 모두 짜지 않은 물, 담수가 되겠죠. 7번에 2번이고요. 수권을 이루는 물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극지방 고산지대니까 빙하네요. 네, 8번에 2번이고요. 9번에 수자원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인데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자원으로 활용하는 물이고요. 호수 하천수를 주로 활용하고요. 일상생활, 농업활동, 공업활동 등에 이용되고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수자원의 양은 한정적이에요. 답은 5번이고요. 수자원은 오염되면 쉽게 복구가 가능하지 않죠. 9번에 5번이고요. 10번은요. 수권을 이루는 물의 총량이 1000이라고 할 때
우리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물은 이제 호수, 하천수, 강호수와 지하수 0.77%니까 7.7mm가 되겠죠. 10번에 3번이고요. 11번은 지하수에 대한 거네요. 주로 빗물이 지하에 스며들어 생기고요. 기억 맞고요. 일상생활이나 농업활동에 이용할 수 있고요. 맞죠? 네, 기억 니은 되겠네요. 네, 넘어갈게요. 11번에 1번이고요. 12번에 수자원의 활용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이고요. 생활에 주로 이용하는 물은 담수이죠. 해수는 수자원으로 활용할 수 없다 돼 있는데요. 활용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효율적이지 않은 거죠. 2번이 틀렸고요. 3번에 지하수는 온천 등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고요. 물이 부족한 고산지대에서는 빙하가 녹은 물을 활용할 수도 있겠죠. 바다나 강은 물건의 운송로나 여활동을 즐기는 공간으로 이용이 돼요. 12번에 2번이고요. 13번은요. 다양한 물의 활용 사례를 나타낸 것이다 돼 있고요. 네, 가 같은 경우는 공업용수가 되겠고 나는 농업용수, 다는 이제 생활용수이겠죠. 가와 같은 용도를 공업용수, 나에서는 주로 담수를 이용할 수밖에 없고요. 식물을 키우는데 바닷물을 쓰면 짠물을 쓰면 큰일 나요. 이제 삼투압 때문에. 그래서 기억 니은 맞고요. 디귿은요. 다로 이용되는 물은 주로 고체 상태에 있다는데 아니죠. 네. X. 나와 다는 물을 같은 용도로 활용한다 그랬는데요. 다른 용도가 되겠죠. 농업용수, 생활용수입니다. 13번은 1번이고요. 14번 생명 유지를 위해서 물을 마시고 수량을 유지하고 수질을 개선한다. 생명 유지를 위해 물을 마신다. 생활용수가 되겠고요. 하천의 수량 유지 또는 하천 유지용수죠. 14번에 4번이에요. 15번 우리나라의 용도별 수자원 중 이용량이 가장 많은 것은 농업용수였죠.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농업용수, 그 다음에 유지용수, 생활용수, 공업용수예요. 16번에 A는 그래서 농업용수, B는 생활용수, C는 이제 두 번째이니까 유지용수, D가 공업용수예요. 16번의 답은 3번이고요. C가 부족하면, 그러니까 하천 유지용수가 부족하면 하천이 제 기능을 하기 어렵죠. 16번의 3번이에요. 17번은요. 자, 1900년부터 2000년까지의 용도별 수자원의 이용량 변화를 나타낸 것이고요. 1번, 이 기간 동안 농업용수의 이용량이 가장 많다고 그랬는데요. 네, 아직까지도 농업용수의 이용량은 가장 많아요. 이건 맞고요. 1900년에 비해 2000년에 총 이용량이 10배 정도 늘었죠. 총 이용량이 이제 보시면 500에서 5000까지 한 10배 정도 늘었죠. 산업화가 진행되어서 공업용수의 이용량이 점점 증가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 생활용수의 이용량도 증가해요. 생활용수라는 거는 제일 아래쪽에 노란 거 증가하고 있죠. 답은 5번이고요. 수자원의 양이 늘어나는 따라 이용량이 함께 증가하고 있다 되어 있는데요. 수자원의 양과는 상관이 없죠. 이거는 수자원의 양에 대한 자료는 지금 없고요. 수자원의 양은 점점 줄어들겠죠. 17번 어쨌건 다 5번이에요. 여기는 지금 이용량과 총 이용량에 대한 거니까. 18번은요. 수자원의 가치와 개발에 대한 설명이고요. 기후변화로 수자원을 더 쉽게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랬죠. 댐 건설이나 지하수 개발을 통해서 수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요. 산업화와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물의 이용량은 증가하고 있죠. 답은 니은 18번에 1번이고요. 수자원을 관리하는 방법을 옳지 않은 것은 답은 2번이에요. 농사 지을 때 화학비료를 많이 사용하면 안 되겠죠. 오염되니까. 19번에 2번이고 나머지는 다 맞죠. 20번에 물을 절약하는 방법, 이제 절수형 수도꼭지를 사용한다. 맞죠? 양치나 세수를 할 때 물을 받아서 사용했죠. 절약하는 거. 빨랫감은 나누어 하는 것보다는 한 번에 하라고 하죠. 보통은. 그래서 C는 틀렸고 A, B 20번에 3번이고요. 네, 실력 탄탄 한번 풀어보시도록 하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112페이지 이제 해수의 온도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제 해수의 표층 온도와 표층 온도라는 거는 우리 지표면처럼 이제 표면을 말하는 거예요. 바다의 표면을 표층 온도라고 하고요. 표층에 있는 온도 분포와 그 다음에 연직 수온 분포가 있는데 아래에 있는 2번에다가 별표 쳐넣으세요.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는 3개 층으로 나눠지는데요. 시험에 많이 나온 내용이니까 미리 별표 쳐넣으세요. 첫 번째 해수의 표층 수온 분포는요. 이제 기온 분포에 따라서 이제 표층도 뜨겁거나 낮아지겠죠. 그래서 저위도 이제 적도 지방에는 기온이 높으니까 당연히 표층이 높아요. 표층 수온 높으니 바다의 수온이 높아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가운데 있는 0도 적도에 있는 저위도 지역이 25도 평균 25도로 굉장히 뜨겁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위로 아래로 갈수록 보시면 60도로 갈수록 중위도, 그다음 90도로 갈수록 고위도인데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위아래 북위도, 북쪽으로, 남쪽으로 이렇게 극지방으로 가는 거예요. 위쪽으로는 북극으로 가는 거고 아래쪽은 남극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저위도 혹은 극지방으로 가는 쪽 갈수록 그래프가 파랗게 변하는 걸 알 수 있고요. 고위도 지역에서는 파란색인데 거의 뭐 0도에 가까운 보통 한 2, 3도에서 4도 정도 돼요. 그리고 중위도 지방에서는 한 5도에서 10도 사이에 있는 10도 정도 되는 파란색으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기온 분포에 따라서 수온 분포도 나타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첫 번째 영향을 주는 요인은 태양 에너지 대인데 거기다 몇 줄에 하시고 당연히 태양 때문에 그렇고요. 적도나 저위도 지방 같은 경우는 태양 에너지가 과잉이죠. 그래서 내 머리 꼭대기에서 태양이 이제 내리 비치는 거니까 고위도 지역에 비해서 태양 에너지가 이제 남쪽, 그래서 기온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그다음에 고위도 지방 같은 경우는 태양이 비스듬하게 지잖아요. 그러니까 비스듬하게 비치죠.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가 이제 부족하죠. 그래서 방출되는 것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에너지가 부족해요. 그리고 저위도 지방에서는 에너지가 남고, 이 남는 에너지를,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옮겨주는 게 이제 바람과 그다음에 바다의 영향이거든요.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영향을 주는 요인은 태양 때문이다. 그래서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면 해수 수온도 당연히 높아지겠죠. 표층 수온은 위도별 해수의 표층 수온 분포 보시면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표층 수온이 낮아진다. 여기다 그냥 밑줄만 해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극지방으로 갈수록 태양이 적게 닿기 때문이죠. 태양 고도가 낮기 때문이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에 의해서 표층 수온 분포가 영향을 받는다는 거. 그래서 저위도 지역에는 태양 고도가 높기 때문에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이 닿아서 표층 수온이 높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에 계절별 해수의 표층 수온 분포는요. 여름철에 표층 수온이 겨울철보다 높다. 이거 당연한 거죠. 밑줄에 넣으시고요. 여름에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평균이 한 20에서 25도 정도 된다면요. 한 25도 정도 되겠죠. 그리고 겨울 같은 경우는 평균 한 5도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그 기온 때문에 당연히 표층 수온도 차이가 나겠죠. 자, 오른쪽에 1, 2번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은요. 해수의 표층 수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되어 있는데요. 1번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해수면에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 양이 적어지죠. X.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갈수록 해수의 표층 수온은 낮아진다 되어 있는데요. 높아지죠. X. 위도와 같은 곳에서는요. 대체로 표층 수온이 비슷비슷해요. 네. 왼쪽에 있는 다시 이제 전 세계 해수의 표층 수온 그림을 보시면요. 수평한 라인으로는 거의 이제 온도가 비슷한 거 확인할 수 있죠. 수직으로는 달라지는 거. 4번요. 여름철에 표층 수온은 겨울철보다 높다. 당연하죠. XXO가 되겠고요. 2번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태양 에너지이고요. 그 다음에 바람이다. 이거 아직 안 했네요. 바람을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연직 수온 분포가 정해져요. 연직이라는 건요.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가 되겠고요. 자, 밑에 있는 그림을 먼저 보시면요. 세 개 층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처음에 혼합층, 두 번째가 수온 약층, 그 다음에 심해층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혼합층은 표층과 가장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태양 에너지의 영향을 받고요. 그 다음에 바람이 부는 곳이죠. 그래서 바람에 의해서, 큰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표층이 이렇게 섞이는 구간, 그래서 수온이 일정한 구간은 바람에 의해서 표층이 섞여서 수온이 일정한 구간은 혼합층이라고 해요. 말 그대로 바람에 의해서 섞여서 혼합이 된다. 그래서 혼합층이에요. 그래서 혼합층에서는 수온이 일정하고요. 그 다음에 태양이 이제 닿지 않는 곳까지, 태양이 보통 한 100에서 150m까지만 닿거든요. 태양 에너지가. 그래서 그 아래쪽부터는 이제 수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구간이 나타나겠죠. 그 구간이 수온 약층이라고 해요. 그래서 수온 약층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태양 에너지는 이제 얘의 영향 때문이고, 그 다음에 바람이 불지 않아요. 그래서 급격하게 떨어지는 곳이고, 이제 여기는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높은 곳에는 수온이 높고 낮은 곳에는 수온이 낮으니까 대류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매우 안정한 층이에요. 그래서 수온 약층을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수온 약층 때문에, 매우 안정한 수온 약층 때문에 위아래에 있는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에 물질과 에너지 교환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사는 생물 정도 다르고요. 에너지 교환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 있는 심해층은 이제 바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심해층 같은 경우는 이제 연중 수온이 굉장히 낮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태양이 일단 기본적으로 닿지 않기 때문에 매우 어둡고 빛이 닿지 않죠. 그래서 매우 어둡고요. 그 다음에 온도도 굉장히 낮고 바람이 닿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수온이 연중이 일정한 곳이 심해층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층을 구분하는 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고요. 요 7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가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 단원이에요. 그래서 잘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체크해 놓으세요. 자, 영향을 주는 요인이 태양 에너지와 바람이 되겠고요. 두 가지 밑줄에 놓으시고요. 깊이가 깊어질수록 태양 에너지가 당연히 적게 도달하겠죠. 100에서 150까지만 도달을 해요. 바람의 영향이 줄어들어서 수온 분포가 달라진다. 네, 밑줄에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바람이 섞어주는 층은 혼합층, 그 밑에 있는 층은 수온 약층. 자,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를 기준으로 3개 층으로 구분하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통합과학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중등 때 우리 잘 해놓으세요. 3개 층으로 구분되고요. 첫 번째 층은 혼합층이에요. 태양 에너지의 대부분을 흡수해서 수온이 높고요. 바람에 의해서 해수가 혼합되어 수온이 일정하다. 이런 이제 밑줄에 놓고요. 혼합층 옆에다가 여기다 써놓으세요. 태양 에너지 플러스 바람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두 개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바람에 의해 섞이기 때문에 이제 수온이 일정하게 높게 나타난다는 거. 두 번째는 수온 약층이고요. 여기는 바람이 불지 않는 지역이죠. 그러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 때문이고요. 그래서 수온 약층 옆에는 태양 복사 에너지만 이렇게 써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깊이가 깊어질수록 수온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층이에요. 그래서 수온이 급격하게 낮아진다. 여기다 밑줄에 놓으시고, 그래서 매우 안정하죠. 아래쪽에 따뜻한 물은 위쪽에 있고요. 차가운 물은 아래에 있으니까 대류가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매우 안정하다. 여기다 밑줄에 넣으시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질이나 여러 가지 생물이나 에너지 등의 교환을 차단하는 층이에요. 마지막 심해층은요. 태양 에너지도 닿지 않고 당연히 바람도 불지 않겠죠. 그래서 수온이 매우 낮고요. 일정한 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밑줄만 해놓으세요. 수온이 낮고 일정한 층. 위도나 계절의 값이 관계없이 수온이 거의 한 4도씨 정도 된다고 해요. 굉장히 차갑죠. 그리고 전체 해수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했잖아요. 80%를 차지하고요. 왼쪽에 이제 표를 보시면요. 1000m부터는 다 심해층이에요. 바다가 굉장히 깊잖아요. 그래서 1km부터는 수십 킬로, 수백 킬로 정도까지 바다가 되는데 대부분의 80% 정도가 이제 심해층이라는 것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른쪽에 플러스 강의의 3번 위도별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 보시면요. 위도별, 계절별 이렇게 볼 건데요. 일단은 요게 이제 가운데를 요게 이제 일반적으로 중위도라고 치시면요. 저위도, 적도 지방은 수온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요.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고 바람이 적게 불기 때문에 적도 지방에는 이제 혼합층이 되게 얇고 수온 약층이 두껍게 발달해요. 그리고 고위도, 극지방으로 갈수록 당연히 온도가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극지방으로 갈수록 거의 이제 심해층과 거의 유사한 바람 상태를 나타내겠죠. 이게 이제 오른쪽에 3번에 있으니까 거기다 별표 해놓으세요. 위도별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 근데 이거를 계절별로도 할 수 있어요. 중위도는 봄, 가을이라고 치고요. 계절로 따지면 우리나라 봄, 가을에 해당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저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적도 지방은 여름이 되겠죠.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는 여름이 되겠고요. 여름이나 저위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수온이 낮아지는 건요. 이제 고위도가 되겠죠. 고위도에 아니면 겨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위도 지방은 이제 봄, 가을을 생각하시면 되겠고 수온이 올라가는 이제 저위도 혹은 이제 여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왼쪽으로 수온이 낮아지는 거는 이제 고위도 혹은 이제 겨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중위도의 특징은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혼합층이 두껍게 발달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을 잘 기억해 주세요. 혼합층이 가장 두껍게 나타난다 중위도 지역이고요. 그리고 고위도 같은 경우는 뭐 연중 수온 분포가 거의 낮게 일정하게 심해층과 비슷하다는 거고, C 같은 거는요 표층 수온이 가장 높고 혼합층은 얇은 대신에 이제 수온 약층이 두껍게 발달해요. 거기에 이제 다시 한번 왼쪽 아래쪽에 이제 위도별 특징이 있으니까 볼게요. 자, 저위도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영도, 적도 지역을 말하는 거고요. 표층 수온이 가장 높다 여기다 노출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 당연하게도 태양의 고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많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바람이 약해서 혼합층이 얇고요. 혼합층과 심해층의 수온 차이가 가장 크므로 수온 약층이 가장 뚜렷하다. 여기다 노출해 놓으세요. 저위도 지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혼합층은 얇고 수온 약층이 되게 두껍게 발달한다. 이제 중위도 지역 같은 경우는 30에서 60도 사이를 말하는 거고요. 중위도 지역엔 바람이 강하다 그랬죠. 그래서 혼합층이 가장 두껍게 나타난다. 노출해 놓으세요. 특히 위도 30도 부분에서 오른쪽 이제 4번 그래프에서 볼 수 있는데요. 위도 30도 지역에서 가장 혼합층이 두껍게 발달해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60에서 90도까지의 이제 고위도 지역, 극지방을 말하면요, 표층 수온이 매우 낮고 층상 구조가 나타나지 않고 거의 수온이 연중 낮게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층을 말하는 거고요. 자, 오른쪽에 4번도 한번 봐주세요. 유도별 횟수의 층상 구조에서 중위도 지역의 혼합층이 굉장히 두껍게 나타나고 수온 약층이 또 적당하게 발달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오른쪽에 3번, 4번 한번 풀어보실게요. 오늘 시험은 여기 횟수의 온도, 연직 수온 분포와 관련된 거 이거를 이제 내도록 할게요. 자, 3번, 4번만 보고 이제 쉴게요. 3번은요. 자, A는 혼합층, B는 수온 약층, C는 심해층. 그래서 용어 잘 정리해 두시고요. A는 바람 때문에 섞이니까 혼합층, B는 수온 약층. 이 B가 이름이 좀 어렵죠. 수온 약층, 그 다음에 심해층. 바람의 혼합작용으로 수온이 일정한 층 A가 되겠고요. 2번. 3번은요. 수온이 급격하게 변하는 층은 수온 약층 B가 되겠죠. A는 혼합층 A, 3번은 수온 약층 B, 4번은요. 수온 변화가 거의 없는 층은 심해층 C가 되겠죠. 5번은요. 대류가 일어나지 않아 가장 안정한 층은요. 이제 B가 되겠죠. 수온 약층이 되겠고요. 바람이 강할수록 두께가 두꺼워진 층은 혼합층 A가 되겠죠. 자, 4번이요. 혼합층은 중위도 지역에서 가장 두껍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X, 중위도가 바람이 많이 불어요. 우리나라 같은 곳. 심해층은 위도에 따라서 수온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는데요. 수온 변화가 거의 일정하게 없는 거죠. X. 혼합층과 심해층의 수온 차이가 가장 큰 곳은 적도 부분이고요. 이게 이제 수온 약층이 두껍게 발달하는 거죠. 5. 4번에 XX5가 되겠죠. 보셨다가 이제 뒤에 있는 해수의 염분과 밀도 보시고 이제 문제 풀고 해류의 순환 볼게요.